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78명 발생했습니다. 이틀 연속 400명대를 기록한 겁니다. 자,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은 4차 유행을 우려하면서 방역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편 주요 변이 바이러스 중 하나인 남아공 변이가 지역사회로 전파된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관련 내용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하루 확진자가 500명대 5일 동안 지속되다가 어제 오늘 확진자 발표된 거 보니까 이틀 연속 400명대로 일단은 내려왔습니다. 이게 확산 추세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시 수그러드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원래 월화는 항상 주말 효과가 높습니다. 그렇죠. 어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양성률이 2.44%였기 때문에 네. 보통 1% 미만이었는데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예. 내일 정도가 되면 이제 주말 효과가 없어질 거고요. 지금은 비수도권이 40%를 넘습니다. 한 달 전에 비해서 2배 이상이 비수도권에서 나오고 있고 네. 그거는 수도권이 줄었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수도권이 여전히 계속 나오면서 비수도권이 확산이 된 거고 그 가장 큰 이유는 다중 이용 시설이 이제 시간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용이 완화가 되면서 예. 젊은 층을 통한 그런 무증상 감염자를 통한 감염이 확산이 되고 지금 방금 방송에서도 보였지만 예. 해외에는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도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제가 아는 분도 변이 바이러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증상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감염을 시키고 우리가 5명이 확진자가 있으면 그중에 1명은 아무 증상이 없는 분이 감염을 시킨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예. 이러한 사태에서 지금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새로운 정말 효과적인 방역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1주 단계로 저는 100명씩 늘어날 거다. 원래 1주 전에 비해서 그 평균 확진자 수가 거의 7, 80명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1, 2주 후에는 뭐 500, 600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단계가 다른데 비수도권에서 지금 많이 늘어난 게 진짜 거리두기 완화 효과라면 걱정이 좀 많이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네, 지금 거리두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유지가 되어 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로감이 있고 특히 소상공인 쪽에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다시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기 대단히 어려운 그런 사정이 있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도권하고 비수도권하고 확진자 규모의 편차가 있었기 때문에 네. 비수도권은 그럭저럭 놔두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예. 근데 현재의 이제 비수도권이 다시 수도권 수준하고 편차가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거리두기 완화에 대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의 원인이 된다라고 진단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어느 정도는 더 강화되거나 적어도 완화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운 예.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변이 바이러스 걸린 분도 무증상 감염자라고 해서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감염자 3명 중에 1명이 감염 경로를 알 수가 없다. 무증상 감염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 정도라면 방역 당국의 통제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통제 밖으로 지금 넘어가는 과정일까요? 통제 박히죠. 예. 왜냐하면 본인이 아무 증상이 없으니까 그분이 정말 다중이용시설을 전혀 이용을 안 하고 항상 마스크를 끼고 생활한다면 전파를 안 하겠지만 그분이 가정 내 전파를 분명히 시킬 거고요. 네. 또 직장에서도 식사 시간에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할 거기 때문에 예. 그 감염은 항상 20%는 갖고 있는 거고 우리가 감염 자체가 완전히 무증상 20%에다가 증상 전에 감염을 시키는 걸 합하면 60%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러면 60%가 우리가 전혀 증상 없는 상태에서 감염을 시키는데 나와 대화하는 사람이 증상이 없어서 마스크를 살짝 벗었을 때 저희가 마스크를 바로 쓰세요 말씀을 못 드리잖아요. 네. 식당에서는 수백 명이 있는 식당도 있는데 다 마스크를 벗고 계세요. 그럼 그중에 일부는 분명히 감염이 돼 있는 분들이실 거예요. 그거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으로는 최대한 다중 이용 시설을 제한하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도 최대한 방역 수칙을 지켜야 되고 예. 그러한 무증상 감염자와 초기 감염자를 감별하기 위해서 신속 항원 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그 진단 수기를 찾아내야 되고 지금 보시면 20대, 40대가 입원을 많이 한다고 나왔죠. 국내도 분명히 변할 겁니다. 네. 그렇게 되기 전에 국민들이 스스로 검사 진단하고 진단이 되면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긴 증상이 없는 감염자는 정말 뭐 정부의 방역 당국의 통제에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전혀 예, 알겠습니다. 앞서 교수께서 새로운 방역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현재 방역 체계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무엇이고 또 앞으로
앞으로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접하는 게 식당이고 체육시설이고 또 젊은 분들은 밤에 이제 유흥시설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좀 모호한 방역 대책이 상당히 많습니다. 식당에는 그냥 뭐 띄어쓰기를 해라, 가림막을 하라 하지만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시행하는 곳은 거의 없거든요. 그걸 의무화시켜야 되고 가림막 같은 경우도 그냥 하라고 하면 일정한 그 어떤 규칙이 없다면은 그냥 정말 어설프게 하는 게 많을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렇죠. 예. 딱 그 규격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거를 정부가 50% 지원하고 그 사업주가 50% 지원하는 이런 식으로 좀 체계를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유흥시설 같은 경우도 인원 제한을 반드시 해야 되고 지금처럼 비수도권이나 수도권에서 유흥시설을 통해 확진자가 많이 나온다면 자영업자분들에겐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일시적으로라도 시간 제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출입하는 분들은 대부분 현금으로 결제하거나 이런 그 전자명부를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자명부 의무화와 더불어서 우리가 아까 말한 신속항원 검사를 오시는 분들의 검사를 해서 그 신속항원 검사를 제가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네. 증상이 있는 분들은 80, 90%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최대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조금 현실적인 방안들이 필요하고 조금 더 고강도 대책은 아마도 정부에서 시간 제한이라든지 그런 걸 조금 제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사실 어제부터 기본 방역 수칙 의무화 방침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또 아직 혹시나 인지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요. 이 내용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몇 가지 강화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식당이라든지 이런 업소를 출입을 할 때에 출입 명부를 작성을 해왔었죠. 예. 근데 그 보통 전에는 누구 들어가면 이제 한 3명이 들어갔다면 대표로 1명이 전화번호하고 대략의 주소를 쓴 다음에 뭐뭐외 2명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단 말입니다. 예. 근데 그 1명이 이제 일종의 방역 관리자 역할을 하거나 제대로 나머지 2명과 연락이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크게 상관이 없을 텐데 아무래도 대표자 1명만 접다 보니까 틈새들이 계속 발생을 해왔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 다른 거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다 적는 것으로 예, 이것은 분명히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 이용을 하다 보면 좋은 게 좋은 거고 예, 편한 게 좋은 거지 이렇게 되면서 왜 2명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이렇게 또 시비가 붙을 수 있는데 분명히 이제 전원에 이름을 다 쓰시기를 바라겠고 그것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유흥시설 같은 경우는 다 QR코드로 그렇게 다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음식물 섭취에 대한 부분이 강화가 됐는데요. 이전에도 어느 정도는 있었지만은 이제부터는 어떤 뭐 부대 시설에 확실하게 어떤 식사를 하는 공간 외에는 이제 식사들이 금지가 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 대표적으로 도서관 또 운동 경기가 있는 경기장 이런 데서 음식물 섭취가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PC방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것은 디귿자 모양으로 칸막이가 옆으로 앞으로 되어 있는 예. 그래서 예. 비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단이 용이한 이 조건을 충족을 하면 거기서는 이제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그런 예외가 또 적용이 됩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정세균 총리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확산세가 안 꺾인다면 고강도 방역 대책을 검토해야 할 수 있다. 앞서 시간 제한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밖에 여기서 언급하는 고강도 방역 대책에 어떤 내용을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이제 아마 올릴 수는 있겠지만 가장 나중에 고려할 것 같고요. 지금 시간 제한은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식당이라든지 이용 시설 제한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그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대면 예배가 시행이 되면서 소모임을 통해서 지방에서 확산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면 예배 금지가 될 수도 있고요. 네. 지금 자영업자분들이 조금 불만이 있으신 것이 우리는 QR코드를 찍으라고 했는데 손님들이 안 찍는데 벌금은 우리가 많이 낸다. 그런 면이 있죠. 예. 그렇다면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벌금 10만 원이 되면 두 번째 만일에 어길 때는 저는 곱하기 50에 100배 정도. 예. 이런 쪽에 그런 이용자 편에도 분명히 그런 방역 수칙이 강화가 필요하고 네. 또 사업주별로도 조그만 아주 소규모의 10개 정도의 테이블이 있는 식당과 100개의 테이블이 있는 식당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 대한 벌금 부과라든지 아니면 영업 정지에 대해서도 조금 다르게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는 유흥업종과 유흥업소와 손님이 돈이 뭐 많은 손님들은 10만 원 내고 말지, 그렇죠. 300만 원 내고 말지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하니까 그것도 차등을 둘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리고 그 확진자가 많아지니까 정부가 자가 진단 키트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아직까지는 이게 그
일상생활에 들어온 것 같진 않고 우리나라에서 네. 그 승인이 된 건 아니죠 아직. 그렇습니다. 두 가지 정도 원인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첫 번째는 보통 PCR 검사가 표준으로 그렇게 설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PCR 검사에 비해서 신속 항원 검사 같은 경우는 민감도가 더 떨어지는, 그러니까 정확성이 더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것을 표준적 검사법으로 설정을 한다거나 여기에 의존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열려 있지 않은 그런 상태였었고요. 그리고 예. 두 번째는 기술적인 수준이 아직까지 승인을 받거나 할 만큼의 그런 제품이 아직은 안 나온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근데 미국의 사례를 보면 한 5개 정도의 제품이 허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게 그냥 허가를 하는 건 아니고 의사의 처방을 필수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부가적인 또 요건을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예. 한국에서도 어느 정도 도입이 된다면은 그냥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의사의 처방에 어느 정도 맡기는 이런 예. 것까지 아마 부과를 해서 할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현재까지 기술이 어느 정도 개발되어 있는지는 저는 사실 알지는 못하는데 네네. 조금 지켜볼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자가진단 키트는 교수님께서 굉장히 많이 이건 필요하다 네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어때요? 지금 정부가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게 네. 있는 것 같은데요. 초반에는 이게 분명히 그 의사 처방이 있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의사 처방이 없더라도 본인이 사서 사용을 하고 호주 거여서 일론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에 연결이 돼서 이제 신고가 들어가는 거죠, 결과를. 예. 최근에 2개가 FDA 승인을 받은 거는 완전히 일반 의약품입니다. 본인이 임신 키트처럼 본인이 사가지고 검사하고 본인이 스스로 진단하고 본인이 이제 확진을 원한 PCR 검사를 받는 정말로 스스로 어떤 방역에 대한 그런 검사를 조기에 하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부모님을 만나거나 회사에 출근을 하거나 학교에 가거나 어떤 모임에 가거나 이럴 때 본인이 본인을 스스로 검사라는 키트인 예. 거죠. 지금처럼 해외에도 학교에서 많이 나오고 직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국내도 보시면 학교에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유치원 교사 같은 경우도 사실 한 달에 한 번씩 이 검사를 하라고 하는데 그 유치원 교사가 한 명이 15명 정도의 아이를 보고 있고 항상 감기가 걸려 있다는 거죠. 그분들이 매달 그걸 가서 하면 그 아이는 누가 볼 수가 없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그럴 때 이 자가 키트를 거기에 가져다 놓고 일주일에 2번. CDC에서 허락한 일반 의약품은 반드시 2번 이상입니다. 예. 이 처음에 한 번을 하게 되면 증상이 있는 경우는 평균적으로 72%, 무증상 감염자는 58%가 진단이 된다고 되어 있고 네. 증상이 있는 경우는 기본의 80, 90%가 넘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24시간에 36시간 간격을 두라는 이야기는 처음에 안 나오더라도 이게 바이러스 양이 많아지게 되면 두 번째 나오기 때문에 두 번째는 거의 다 나옵니다. 그건 네. 자신 있게 제가 경험을 말씀드리는 그래요? 거고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 검사가 음성이 나오면 마음대로 돌아다닌다. 전 그분에게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음성을 내가 나왔다. 그건 검사를 해본 거죠. 아, 내가 지금은 아닐 수 있구나. 그렇다고 마스크를 안 씁니까? 다른 분이 감염자가 저를 감염시킬 텐데 당연히 마스크는 쓰게 돼 있어요. 예. 그거는 하나의 어떤 확신, 임신 키트를 했는데 내가 임신이 안 됐네. 근데 임신이 걱정이 돼요. 그러면 막 제가 주사 맞고 약 먹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시간 간격을 두고 반복 검사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 내가 밤에 콧물이 났을 때 PCR 검사를 어디를 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밤에 집에 키트가 있을 때 검사를 해볼 수 있죠. 예. 근접성이 좋다는 거. 그 두 가지 때문에 미국 FDA가 승인을 한 거고요. 미국 FDA가 승인을 했다는 건 그만한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검증이 된 겁니다. 국내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키트 많아요. 그런 키트를 잘 선정을 해서 바로 풀어주시면 지금 유치원 교사들의 그런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유흥업소도 해결할 수 있고 학교에서도 학생이 갑자기 목이 아프다 그러면 그 아이를 PCR 검사를 보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 교사도 검사할 수 있고 저는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단을 갖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수단에서 만일 확진이 되면 본인이 2번을 했던 양성이 나오면 본인이 스스로 PCR 검사를 받으실 거고 PCR 검사 후에 내가 증상이 없지만 나는 젊지만 후유증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항체 치료제 주사를 맞고 싶다 하면 정부에서 비급여라도 좋으니까 제가 풀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러면 주사를 맞고 그냥 주사를 맞으면 바이러스 양이 확 줄어들어요. 그럼 빨리 퇴원할 수 있고 입원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 정부로서도 의료비가 급격히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 지원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입원자를 줄이고 의료비를 급감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신속항원 키트와 항체 치료제를 결합하는 거고 그 사이에 하반기에 우리가 백신이 수급이 되면 그때까지 우리가 확진자 수도 줄일 수 있고 입원율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병통제예방센터 미국의 그쪽에서 만약에 승인이 난 정도의 정확성이 있으면 도입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확성만으로도. FDA가 승인한 이유는 정확성은 그러니까
PCR 한 번과 이 신속 항원을 한 번을 비교하는 거 굉장히 어리석은 비교라고 생각합니다. 네. PCR은 정확도 면에 쓰는 거고 이 신속 항원은 근접도와 반복성이 좋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거를 나눠서 생각해야 되고 FDA는 그런 면에서 공유를 했고 닥터 파우치도 그랬어요. 신속 항원 검사를 하면 부모님을 뵈러 갈 수 있다. 자,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수님과 같은 생각이시네요. 그 네, 부분은.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감염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심각하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것이 종교 그리고 또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인데 특히 자매교회 순회 모임 관련 상황이 좀 심각한 것 같거든요. 어떤 상황입니까? 네, 지금 자매교회 관련해서 집단 감염은 130명을 넘어서는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분포를 하는 좀 중대하고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이 자매교회라고 했을 때는 자매결연 뭐 이런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 전국적으로 연관이 있는 교회들끼리 서로 교류를 하는 그런 풍습을 갖고 있는 교회인데 여기가 보니까 이제 지난달 25일, 26일 이렇게 전주에서 집회를 가졌고 30여 명이 결국 확진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지난달 29, 30일에는 횡성, 강원도 횡성에서 또 그 모임에서 추정이 되는 그런 확진자가 집단으로 나왔는데 이 교회 같은 경우는 치유센터라고 하는 명목으로 일반 예배하고는 조금 다른 것처럼 해서 그렇게 또 집합들이 이루어졌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교회의 이제 종교 의식을 보면 치유은사라고 하는 종교 의식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뭐 종교적인 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외는 그런 또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역학조사에서 어느 정도 드러난 거지만 마스크를 또 착용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성가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감염의 원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비말이 튀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종교적인 주문을 외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이 특히 이제 또 수십 명이 모여서 그렇게 숙식까지 하는 예. 그런 환경에서 감염의 중요한 원인이 된 것이죠. 예. 사실 이런 종교 소모임 관련 집단 감염은 저희가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로 여러 번 반복해서 봐왔던 상황인 것 같은데요. 왜 자꾸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걸까요? 사실 예배만으로 감염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수백 명이 있어도 거리두기와 마스크를 하고 예배만 보면 감염이 안 되죠. 대부분 소규모 이런 교회 같은 곳에서 어떤 친목 도모의 모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배를 보고 나서 여러 명이 모여서 대화를 하고 다과도 먹고 그러는 과정에서 감염이 많이 되고 또 이렇게 통성기도 같은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비말이 또 많이 튀어가는 그런 모임들 때문에 저는 감염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번 기회에 교회는 우리가 예배를 보고 그런 것이 주 목적으로 조금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꼭 대화를 해야 되는 모임이라면 정말 마스크를 쓰고 소규모로 모여서 대화만 하고 끝나고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은 이런 어떤 모임이 필요하다면 온라인으로 지금은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는 하는 것이 가장 좀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만일에 교회에서 한 번 더 이런 모임이 계속 문제가 돼서 그 같은 교회에서 발생을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좀 강력한 어떤 그런 행정 조치나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요새 종교 시설에도 다시 집단 감염이 나오고 있고 또 수도권, 비수도권 할 것 없이 유흥 시설에서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부산이 좀 심각해서 다시 2단계를 올린 거죠. 부산 지금 상황은 어떤 겁니까? 네, 유흥업소발 확진이 계속 이어지면서 한 300여 명 정도 감염이 확인이 됐는데 부산에서만요.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도 더 따져보면은 유흥업소 종사자라든지 이용자만 따지면 한 120여 명 정도 되고요. 그 외에 그들의 지인이 170여 명입니다. 그만큼 이제 그 범위를 넘어서서 퍼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당장에 예. 가장 최초로 감염된 사람이 누군지도 찾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유력한 가설만 따져도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현재까지는 1호 확진자로 보이는 냉장업체 직원일 것이냐 아니면 두 번째는 그 전에 종사자가 감염이 됐을 것이냐 심지어 세 번째는 이제 공주의 117번 확진자가 있습니다. 타지에서 방문을 했던 그분일 수도 있다 이런 것이 있는데 아직까지 특정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수준이고요. 예. 그 사이에 이제 유흥업소 그 부근을 떠나서 뭐 온천 스포츠랜드라든지 냉장업체, 공구마트 이런 쪽으로 또 확진자들이 움직여서 확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난감한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확진자 수가 많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미 또 만여 명, 9천 명 좀 넘는 그 적지 않은 인원들이 또 검사를 받았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다 못 찾아냈을 가능성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굉장히 좀 심각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예. 앞서 교수님께서 요새 비수도권이 확진자의 40%가 발생하는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거리두기 단계는 다른 상황이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비수도권이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이면 거리두기 단계를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원래 우리나라는 일일 생활권이거든요. 근데 초반에 너무 수도권에서 밀집해서 이제 확산이 되다 보니까 정부 당국에서는 이제 사실 경제 문제죠. 경제 문제 때문에 1.5단계로 지방은 했다가 뭐 지역별로 지금 2단계까지 올린 곳도 몇 곳 있습니다. 네. 사실은 수도권에 있던 뭐 서울에 있던 분이 KTX나 비행기를 타고 한두 시간이면 지방 내려갈 수 있죠. 특히 젊은 층들은 활동을 많이 하고 대부분이 젊은 층을 통한 감염이기 때문에 만일에 지방에서 확산세가 더 된다면 저는 일일 생활권으로 묶어서 또 이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인천에서는 음식점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어린이집으로 번져서 또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 상황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인천 음식점에서 처음 생겨서 어린이집까지 옮겨간 그런 과정이고 이제 어린이집에 일하시는 보육교사 같은 경우는 발열 증상이 나왔는데도 계속 출퇴근을 한다거나 이런 일이 있었고 또 예. 혹은 뭐 호프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서 좀 음주를 하신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린이집 원장이 이제 감염이 됐는데 감염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망에 이르는 물론 이제 50대 정도의 연령이기 때문에 기저질환이 좀 심각한 것이 있었는지 이 부분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예. 어쨌든 이런 경로를 통해서 굉장히 좀 빠르게 확산이 된 것 같아서 일단 예. 인천 연수구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들은 교사들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부 교사들이 발열 증상에도 2주간 출근을 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개인이 잘못하기도 했지만 아프면 쉴 수 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좀 조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런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네, 뭐 여러 군데 호프집 포함해서 이렇게 방문을 하고 다닌 것은 개인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계속 출퇴근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원인에 따라서 출퇴근을 했느냐 이걸 따져보기는 좀 어려운 거긴 하지만은 어쨌든 지금 어느새부턴가 방역 수칙에서 잊혀지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크게 잊혀진 부분이 아마 아프면 3, 4일 쉬십시오.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백신에 대해서도 접종 시에 휴가를 권고하는 이런 정부 시책이 또 따로 나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 예. 그런 부분은 사실 이 어린이집 사례와 별개로 이것을 떠나서 우리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요. 예. 사업주분들의 특히 어떤 의식 각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대단히 중요하다. 예, 계속 뭐 좀 쉬겠다고 하면 눈치를 주거나 예. 이런 사업장이 있으면은 이제 거기서는 힘든 거니까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쉬게 하고 싶어도 인력이라든지 그 운용 때문에 그렇게 예.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글쎄요, 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만큼은 계속 최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예. 이 어린이집 사례인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 좀 대체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자체나 정부에서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지 이것부터 좀 따져보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기업 같은 데는 몸이 좀 이런 증상이 무증상도 있으니까 바로 저 검사 좀 받고 와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바로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사기업이나 고용이 좀 불안정한 느낌인 분들은 아직도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꾸 신속항우기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또 이렇게 연결이 또 되네요. 그렇죠. 그래 봄에 집에서 제가 밤에 약간 몸이 좀 안 좋다, 목이 좀 아프다, 바로 검사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증상이 나오면 회사에 얘기할 수 있고 예. 회사에 당연히 나오지 말라고 하겠죠. 근데 아무 증상 목 조금 아프다고 못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기 참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진단 수기가 좀 필요하다고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변이 바이러스가 그동안 영국발 변이가 되게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그 중에서 많이 나온 거잖아요. 네, 다른 맞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중에서. 근데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으로 지금 확산이 됐다. 어떤 내용이에요? 그만큼 해외 바이러스가 많다는 거죠. 해외에서 많은 분들이 이 남아공에도 감염이 됐고 그분들이 외국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감염을 시켰고 그러한 중에 무증상 감염자들이 또 우리 지역사회 감염을 일으킨 거고요. 예. 그러니까 영국발이 사실은 더 먼저 생겼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이 영국발이 많지만 지금 남아공이나 브라질 변이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아공이나 브라질 변이의 단점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맞고 있는 백신에 굉장히 취약한 거죠. RNA 백신 같은 경우는 일부 그 백신의 중화항체 역할이 떨어지더라도 어느 정도 막아낼 수가 있는데 지금 문제가 아스트라 같은 이런 백신 자체는
남아공이 10.4%밖에 예방률이 없다는 문제가 있어서 예. 추가로 접종이 반드시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지금 사실은 백신 수급도 중요하지만 어떤 백신을 더 많이 들여오나도 중요하고요. 예. 또 해외에서 입국을 어느 정도 검역을 걸러낼 수 있냐. 그런데 아무리 해외 입국을 우리가 확인을 하더라도 절대 무증상은 걸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진자를 줄여야 되고 예. 다중이용시설을 제한해야 되고 우리가 거리 두기를 해야 된다. 지금 백신을 빨리 수급하는 거 중요한 문제지만 네. 이스라엘 예를 보시면 이스라엘이 지금 60에 70% 가까이 접종을 했어요. 그런데 인구 대비 200, 300이 나오면 인구 대비하면 1000에 1500명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미국도 1억 5천만, 3분의 1이 한 번 이상 접종을 했는데 6만 7만 명이 나오고. 예. 그러니까 백신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백신이 중증 환자를 줄일 수 있고 감염 확산을 막을 수는 있지만 예. 지금의 이런 방역, 뉴질랜드를 보세요. 뉴질랜드 백신 안 맞고도 지금 확진자 거의 없거든요. 물론 거기는 봉쇄를 했습니다. 네. 우리가 봉쇄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말한 두 가지 방법으로 가야 돼요. 백신은 백신대로 맞고 조기 진단하고 조기 치료. 아. 그것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무증상 감염은 정말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근데 변이 바이러스는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해외에서 차단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거는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나 궁금하네요. 네, 기본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규정들이 있죠. 이를테면 이제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출발일 전 72시간 이내에 PCR 검사를 해가지고 그 증서를 갖고 와야 되는 예. 필수적으로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입국이 금지가 되고요. 내국인은 검사를 받으면서 14일 동안 필수적으로 격리를 하는 그런 조치입니다. 네. 이런 조치는 이제 필요한 조치를 미리 시행을 하는 거였고요. 조금 더 봉쇄를 해주기 위해서 영국발 항공편에 대해서 이제 운항 중단 조치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현재 변이 바이러스 문제가 심각해 보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이달 22일까지는 일단 다시 연장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더 조치가 추가가 됐습니다. 예. 백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백신 수급과 관련해서 최근에 러시아 백신 그리고 중국 백신도 한번 검토를 해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 개인적 의견입니다만 저는 이스라엘이나 미국처럼 똑같은 종류의 백신을 국민들이 같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러시아 백신 같은 경우나 이게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얀센 같은 경우는 같은 아데노바이러스 백신이에요. 중국 백신도 마찬가지로. 예. 이러한 경우는 1차 접종만으로 사실 효과가 유사해요. 아데노바이러스 특성상 2차 접종을 하게 되면 세포로 얘가 침투를 못하기 때문에 스푸트니크 V 같은 경우도 1차 접종이 87%예요. 그런데 2차 접종이 91.6%입니다. 예. 그럼 4% 차이밖에 안 나고 예. 아스트라제네카도 12주 간격으로 맞게 되면 총 76%가 1차고요. 2차가 82%까지 최대치입니다. 예. 그러면 4%밖에 차이가 안 나요. 얀센은 딱 1차만 맞습니다. 67%. 아스트라도 원래 1회 접종으로 개발이 된 약인 거죠. 그렇다면 1회 접종으로 우리 국민들이 좀 맞을 수 있는 만큼 다 맞고요. 그러면 그 정부가 지금 얘기한 게 2차를 가지고 와서 1차로 접종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네, 그렇게 접종을 할 수 있으면 하시고 그 대신에 아스트라제네카는 지금 영국조차도 오늘 30세 미만은 접종을 안 하겠다, 고려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만큼 좀 초기 아주 그러니까 젊은 연령층에는 55세 미만의 젊은 연령층에는 아주 드물지만 그러한 어떤 혈전 위험을 분명히 갖고 있다는 게 지금 힘을 얻고 있기 때문에 예. 정부 당국에도 조금 더 그런 외부의 결과를 지켜보시고 연령 제한 같은 거는 만일에 확정이 된다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경고 문구 정도는 제가 제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러시아, 중국 백신 이런 여러 백신을 들여오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어차피 2분기는 3개월이에요. 그동안은 있는 백신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3분기 후에 좋은 백신을 좀 정부 당국이 최대 외교 노력을 가져오시고 그 사이에는 아까 말한 조기 진단, 조기 치료를 하게 되면 저는 훨씬 그게 효과적이고 국민들도 받아들이기에 내가 조금 맞기 싫은 백신을 억지로 맞는 것보다는 내가 나중에 조금 더 방역 수칙 지키고 기다렸다. 효과적이고 안전한 백신을 맞겠다는 거. 지금 변이가 유행하기 때문에 변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저는 강력하게 RNA 백신을 맞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고요. 예.
연령 제한 같은 경우도 정부가 조금 이제 고려를 하시겠지만 또 하나는 이번에 보시면 그 국민들이 아무래도 선호도가 좀 있는 건 분명합니다. 보건교사나 특수교사 동의율이 좀 많이 낮아요. 그렇다면 그분들에 대해서도 좀 다른 선택지가 앞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백신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천은미 이대묵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그리고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